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과 책 사이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날도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릴케가 젊은 시인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 10통을 묶어서 출간한 책인데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약 5년여간의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을 꿈꾸던 카푸스가 릴케가 자신의 학교 선배라는 걸 알고 무작정 자신의 시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데요. 릴케가 답장을 보내면서 그들의 편지 왕래가 시작되게 됩니다. 카푸스는 자신의 현실에 괴로워하고 또 고독을 힘겨워하는 상태였는데 책을 보면 릴케의 편지에는 카푸스를 위한 위로하고 또 조언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릴케에게 위로와 조언을 받는 걸로 착각이 들기도 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제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릴케에게 한번 위로와 조언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03년 2월 17일 파리. 지내하는 카푸스 씨. 보내주신 편지는 바로 2-3일 전에 받았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깊은 신뢰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시풍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평 같은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대하는데 비평적인 언사로 대하는 것만큼 부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많든 적든 그럴싸한 오해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사물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만큼 그렇게 쉽게 파악되는 것도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의 일은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따위는 전혀 뛰어든 적이 없는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무엇보다도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것이 예술 작품입니다. 그것은 비밀로 가득 찬 존재로서 그 생명은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우리의 생명 곁에서 영속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주의를 전제로 하고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에는 독자성이 없지만 개성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은밀한 소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마지막 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독자적인 것이 언어와 방법에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르디에게 라는 아름다운 시에는 이 위대하고 고독한 시인과의 어떤 친근성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들 작품은 그 자체로서 아직 가치가 없고 또 독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의 시도 그리고 레오파르디에게 바치는 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와 함께 보내주신 당신의 호의 넘치는 편지는 제가 당신의 시를 읽고 느끼기는 했지만 명확히 이렇다 하고 지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결점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가 좋은지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잡지에 시를 보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시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편집자가
당신의 시를 거절하는 일이 생기면 당신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그러한 일은 일절 그만두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충고를 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글을 쓰라고 명령하는 근거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글쓰기를 거부당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를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맞는 밤의 고요한 시간에 나는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속을 파헤쳐 들어가서 깊은 대답을 찾으십시오. 만약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만약 당신이 이 진지한 물음에 굳세고도 단순하게 나는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대답할 수가 있다면 그때에는 당신의 생활을 이 필연성에 따라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생활은 가장 하잘것없는 가장 사소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절박감의 표시가 되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는 자연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때에는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읽는 것을 마치 인류 최초의 사람처럼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연애시를 쓰셔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평범한 형식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하고 부분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이 옛날부터 많이 있는 곳에서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면 위대하고 성숙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 자신의 일상생활이 제공하는 주제로 달아나십시오. 당신 자신의 슬픔이나 소망, 스쳐가는 생각, 무엇인가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을 그려보십시오. 이 모두를 열렬하고 조용하며 겸허한 솔직함으로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 주위의 사물이나 당신 꿈의 이미지, 당신의 추억 속 대상을 이용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일상이 가난하게 여겨진다면 그 일상을 비난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비난하십시오. 아직은 참다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풍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창작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것도 가난하고 하잘것없는 생활의 장소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령 당신이 감옥에 갇혀 그 벽이 세상의 소리를 조금도 당신의 감각에 전해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의 어린 시절이라는 저 귀중하고 훌륭한 재산이 저 추억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관심을 돌리십시오. 먼 과거에 가라앉아버린 감동을 되살리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개성은 확고해지고 당신의 고독은 폭을 더해 차츰 밝아가는 하나의 주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소음은 멀리 관계도 없이 그저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면으로의 전향에서 자기 세계로의 치마에서 시가 태어날 때 당신은 그 시가 좋은 시인지 누구에게 물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잡지에 이들 작품에 대한 흥미를 환기시키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들 작품에서 당신의 타고난 소중한 재산, 당신 생명의 한 조각, 생명의 목소리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작품은 그것이 필연에서 생겨났다면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원의 본래적인 자세 속에야말로 예술작품에 대한 비판이 있지 그 외의 비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충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생명이 솟아나는
깊은 밑바닥을 찾아보십시오. 그 원천에서 당신은 창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그것이 들려오는 그대로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예술가가 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올지도 모르는 보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의치 말며 그 운명의 무게와 위대함을 참고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창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여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또 자신이 연관된 자연 속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이나 고독 깊이 내려간 후에도 시인이 되는 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저 내면으로의 전향이 헛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당신의 생명은 그때부터 독자적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훌륭하고 풍요롭고 먼 길이기를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본래대로 올바르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조용하고도 진지하게 성장을 이루어 가시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깥으로 눈을 돌려 아마도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가장 내면적인 감정만이 대답할 수 있을 물음에 대하여 바깥에서 대답을 기대하는 것만큼 당신의 이 발전을 크게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호라체크 교수의 이름을 보게 되어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이 경애하는 학자에게 깊은 존경심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이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아직까지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척 고마운 일입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신뢰감과 함께 보내주신 작품을 동봉하여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보여주신 커다란 신뢰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솔직히 대답함으로써 사실은 아직 면식이 없는 사람이면서도 얼마간이나마 신뢰감에 어울리는 자가 되려고 애썼던 바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 (1904년 5월 14일) 로마. 친애하는 카푸스 씨. 지난번 편지를 받고 나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주십시오. 처음에는 작품을 하고 그러고는 방해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몸이 시원찮고 해서 차분히 기분 좋은 날에 답장을 쓸 생각이었습니다만 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몸 상태가 약간 좋아졌으므로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당신의 편지에 적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당신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저는 당신의 소네트를 베꼈습니다. 이 시가 아름답고 소박하며 아주 조용하고 품위 있는 형식미를 갖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은 당신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납니다. 제가 베낀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다시 읽어본다는 것은 중요하며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다른 사람의 시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참으로 당신의 작품임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소네트와 당신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는 것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내부의 그 무엇이 당신의 고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을 당신이 차분하게 유유히 도구처럼 사용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고독을 드넓은 땅에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습의 힘을 빌려서 모든 것을 아니한 방향으로, 아니한 중에서도 가장 아니한 방향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이것에 의지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또 몸을 지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자적인 것이 되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저항을 받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확신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어렵다는 것은 그 일에 힘쓸 더 많은 이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과해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궁극의 것이자 최후의 시련이며 시험으로서 다른 모든 일은 단지 사랑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초보자인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존재를 걸고 그들의 고독하고 불안하며 위를 향하여 맥박치는 심장의 주위에 집중된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학습 기간은 언제나 길고 고립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긴 시일에 걸쳐 인생의 깊숙한 내부에 이르는 고독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보다 고양되고 보다 심화된 고독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개방하고 바쳐서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성숙하려는,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이 되려는, 세계가 되려는,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신이 세계가 되려는 숭고한 동기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크고 엄청난 요구입니다. 한 개인을 선택하여 광대한 것으로 초빙해 가는 그 무엇입니다. 과제로서 자기 자신을 만든다, 밤낮 없이 귀를 기울이고 망치질한다는 의미에서만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개방하고 바치는 것과 모든 종류의 결합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생활이 지금으로는 아직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 점에서 매우 자주, 매우 심하게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엄습해 올 때 서로 몸을 내던지고 난잡과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는 자신을 흩뿌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결합이라고 부르고 가능하면 그들의 행복, 그들의 미래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이 반쯤 부서진 것의 더미를 향하여 인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경우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잃고 그 상대를 잃고 또 앞으로 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잃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가능성을 잃고 희미한 예감에 찬 사물의 접근과 도피를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비생산적인 흥분과 맞바꾸어 버립니다. 남는 것이라곤 약간의 혐오와
환멸과 빈곤뿐이고 일반적인 피란 움막처럼 이 위험한 길바닥에 수없이 마련되어 있는 수많은 인습 가운데 하나로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체험의 어떠한 영역도 이 사랑의 영역만큼 인습을 갖춘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안한 구명대와 보트와 부대가 있습니다. 사회의 통념은 온갖 피난처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랑의 생활을 하나의 오락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공공의 오락처럼 손쉽고 값싸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릇되게 사랑하고 있는, 즉 간단히 몸을 바치고 고독하게 사랑할 줄 모르는 많은 젊은 사람도 과오의 중압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여있는 상태를 그들 나름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힘이 있는 풍요한 것으로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문제는 다른 중요한 무엇보다도 훨씬 공적인 성격이 희박하고 이런저런 협조 등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저마다의 경우에 따라서 새롭고 특별한 개인적 해답만을 필요로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천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로 몸을 내던져 결합해버렸고 서로의 경계도 없고 구별도 할 수 없는, 따라서 이제는 자기만의 것을 갖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출구를, 이미 파묻혀버린 고독의 밑바닥에서 출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같이 의지할 바 없는 가운데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 인습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보다는 덜 요란하지만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인습적 해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주인은 온통 인습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합류한 불투명한 결합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행동도 모두 인습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의 결과인 모든 관계는 그것이 아무리 관습이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인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조차 그 경우에는 인습적인 조치로서 아무 힘도 결실도 없는 비개성적 우연의 결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괴로운 죽음과 마찬가지로 괴로운 사랑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 아무런 해명도 해결도 암시도 길도 인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장한 채로 가지고 다니다가 열어보지도 않고 다음 사람에게 줘버리는 이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통적인 규칙, 합의에 의거한 규칙을 얻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개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시도해감에 따라서 우리 개개의 인간은 이 위대한 두 가지 일을 차츰 몸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어려운 작업이 우리의 발전에 과하는 요구는 힘에 겨운 것으로서 초보자인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내고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가장 진지한 진심을 피해서 그 배우의 몸을 숨겨온 모든 안이하고 경박한 유의에 자기를 읽는 대신 이 사랑을 짐으로써 학습기로서 짊어진다면 우리의 훨씬 뒤에 올 사람들은 약간의 진보와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로소 한 개인의 다른 개인에 대한 관계를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시도에는 도움이 될 모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천 가운데
우리 소심한 초보자의 첫걸음을 도우려는 많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자기 발전을 하고 있는 소녀나 부인은 일시적으로는 남성의 좋고 나쁜 버릇의 모방자가 되고 남성의 직업을 반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도기의 동요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여성들은 오직 그녀의 독자적인 본질을, 그것을 왜곡하려 드는 남성의 영향에서 정화하기 위해 수없이 그러한 가장과 변화 속을 통과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내면에는 삶이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생산적으로 보다 신뢰감에 차서 깃들어 있으므로 육체의 열매의 무게로 삶의 표면 밑으로 끌어당겨진 적 없는 영박한 남성이나 거만하고 성급하며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남성보다는 근본에 있어서 훨씬 성숙하고 훨씬 인간적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굴욕을 견디고 나온 여성의 이 인간성은 여성이 그 외적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오직 여성다워야 한다는 인습을 벗어던지는 날에야 비로소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직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남성들은 그것에 경악하고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 이름이 이제는 남성의 반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독립된 독자적인 그 무엇, 보충이나 한계가 아니라 오직 삶과 존재만이 생각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소녀나 부인, 즉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가 지금은 오류에 차 있는 사람의 체험을 변혁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버둥거리며 애써 준비하고 있는 저 사랑, 두 개의 고독이 서로 지키고 이웃하고 인사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랑을 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일찍이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에게 주어졌던 저 커다란 사랑이 상실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도 그것에 의해 살고 있는 크고 훌륭한 소망이나 뜻이 이미 그때 당신의 내면에서 성숙해 있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당신의 첫 깊은 고독이었고 당신이 자신의 삶에 가한 최초의 내면적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아주 강렬히 남아있을 줄로 압니다. 안녕하십시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네, 지금까지 두 개의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릴케는 잘 모르는 카푸스에게 어떻게 저런 편지를 진심을 담아서 저렇게 쓸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카푸스에게 계속 던지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함으로써 답을 스스로 내리게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진정한 멘토가 아니었는지 참 감탄이 나왔었습니다. 좀 어려운 책 같아 보여도 가끔씩 계속 소장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더 좋은 내용들이 책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이 글을 쓰도록 만드는 근본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 근본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글을 쓰지 못할 바에야 죽음을 택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조용한 밤에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글을 써야만 하는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이라면, 다시 말해 짧고 강렬하게 나는 글을 써야 해 라는 답이 나온다면 운명에 따라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